북한 무기를 받아야 되니까 러시아가 이런 걸 자재나 자원을 주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러시아의 자본이라든가 기술이 들어왔을 때 장마당 물가가 달라지니까 이게 북한 정권의 연장에는 도움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지정학적 상황들이 한국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 군을 파병이 되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중립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 최대 10,000명 정도의 파병 인원을 예상하고 3,000명 정도 이상이 극동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정보 공개의 출처를 국정원은 이제 인간 정보가 아니라 영상 정보라고 하죠. 정찰 위성의 정찰 사진으로 봤을 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수송선이라든가 기차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인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수송선의 수송량이라든가 물량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몇천 명 이상의 군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다만 현재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미 전투가 벌어졌다, 아니다, 아니 훈련 중이다,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긴 한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이게 확인되려면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사람이 간 것은 맞다. 그리고 그 단위가 1,000단위 이상인 건 확실하다. 10,000명인지 몇천 명인지 알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지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끔 언론 중에는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까지 간 북한 군사가 있다 뭐 등등등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연방이었고 사이즈가 굉장히 컸는데 중앙아시아를 보면 사실 껍데기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몽골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게 북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먼저 브라트인이라고 그 러시아 소수민족들 보면 한국인과 거의 동양계 몽골로이드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적발되었을 때 한국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한테 브라트인 신분증을 줬다. 그래서 잡혀도 이제 한국말 못한 척 해라 이렇게 말한 주장이 있으나 요거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북한군이 실제로 발견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군인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면 북한에서 ICBM 발사를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국정원이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발 정보를 보니까 북한 사람 누가 있다 이런 정보로 해서 밝혀진 게 있는데 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북한 미사일의 프로젝트 리더 혹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급들의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술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료, 기술자 뭐 이런 발사체를 만들기 위한. 그러면 러시아가 발사체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가요? 북한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눠서 이때 설명을 드릴 건데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미 확실하게 확인된 것으로 면 이제 북한제 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인도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에 공격한 데 쓰여졌고 제가 확인한 바, 그러니까 제가 우크라이나 언론인과 인터뷰하고 이제 한 바로는 하루에 최소 한 20발 이상의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 계속 공소를 받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북한 미사일들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불발률 50%에 달하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ICBM 기술자다. 이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간 이유는 아마 전투라기보다는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AS죠. 돈 받고 팔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그 기술자나 그 고위 관료분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목숨을 걸고 북한 방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진 게 아닌가. 하기야 그 사진이 이제 김정은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찍힌 사람이 거기서 현장에서 찍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방위 산업을 종사하는 입장에서 아 이분 그 문제 수습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술 이야기나 이전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러시아 사람하고 있는 게 찍힌 것은 군인이 현장에서 그 파병이 된 내용이 아니라 기술 관련으로 갔는데 그것도 이제 러시아의 기술을 가지고 오려고 간 게 아니고 우리 김 기자님 의견으로는 이미 팔아놓은 미사일의 불발 심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커버리지를 해주러 갔다. 맞습니다. 네. 미사일도 팔았어요? 그 폭탄이에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이게 복제를 너무 잘 해놔서 러시아군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미사일인 거예요. 안 그래도 러시아군이 그 미사일 재고가 부족했는데 그래서 포탄뿐만 아니라 그 미사일 그다음에 방사포 이렇게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잔해를 분석해보면 우크라이나군 잔해를 분석해보니까 북한 미사일인 것을 확인을 몇 개 했습니다. 저기 일본제 부품도 있었고 그래요? 예. 미사일 중에? 잔해에서 보니까 베어링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그렇지. 부속이야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소소하게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제 기술 수준이라는 게 아직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그보다 러시아가 더 힘들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없으니까 손을 벌린 거니까요. 네. 그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황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도 이제 좀 중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신트라는 공개정보 분석관들에서 이제 그 치열한 동부전선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 이런 쪽에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다만 이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해서 러시아군이 무조건 이기고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러시아군의 피해 상황이나 인명 피해가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밀고 올라가는 공자 측이 인명 피해가 많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러시아군과 지금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그 점에서 좀 특이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아예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겨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측이 승기가 잡아준 거니까 인명피해가 잘 가야 되는데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도 상당하다. 하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고 조금씩 동부전선에서 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승자 패자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으니까 전쟁 끝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이 승리의 속도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느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격을 러시아군이 이겨가지고 조금씩 잡아먹고 있어서 동부전선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속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면 한 5년? 5년 정도 걸릴 정도로 진격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게 지형도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제 그 산악 지형이 아니라 이게 넓은 평원 지역인데도 평지죠, 평지. 예, 그런데도 좀 진격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우세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세한 것 치고는 너무 힘들게 이기고 있다. 혹시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무기 체계가 러시아 무기 체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 여러 가지 정밀 유도 무기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쓰는 무기들이 드론 무기가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드론 무기 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다 거기 투자도 막대하고 투입도 막대하게 하기 때문에 둘 다 그 기술 수준은 비슷하고 드론을 제외한 뭐 전투기라든가 포병 요런 쪽의 정밀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우세한데 포병 화력 그러니까 폭격이나 포병을 하는 그 포탄 양 자체에서는 러시아가 아직도 우세하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벌어져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근소온 혹은 중간 정도의 우위다.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밀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하고 잠깐 연결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물량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열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티는 게 결국은 무기의 첨단성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반도체를 중국이 가지게 될 때 군사력에서의 쫓아오는 폭이 너무 커서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군사적으로 위험해지면 기축 통화의 문제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너무나 심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잘라낸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칩의 성능, 즉 반도체 성능이 무기의 성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칩의 성능까지 말하는 것은 다소 이제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10년 내에 AI가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게 칩이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무기 성능을 결정할 것이고 그게 칩이다. 그러니까 AI 칩 관련해서 NPU 같은 것이 지금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삼성이나 일부 폰에서 사용되는 게 그 무기에도 쓰일 날이 머지않았고 이미 연구 중이다. 이렇게 될 때가 올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칩뿐만 아니라 모터와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세 개를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사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둘 다 중국산 칩, 모터, 그 다음에 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러시아한테도 많이 중국이 러시아한테도 많이 공급을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드론들도 전부 다 중국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회사인 뭐 DJI가 가장 유명한 전 세계 드론 회사니까. 네. 그거 외에도 DJI 외에도 지금 FPV 드론이라 해가지고 흔히 이제 드론 관련된 영상에서 나오면 이거 도저히 커머셜용 부품이 아니라 이것저것 기어서 만들었던 그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로 제작한 것 같은 네. 그런 부품들이 전부 다 중국산이고 우크라이나군도 그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FPV 드론 사용해가지고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말을 안 하시는데 중국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둘 다의 그 전쟁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그 FPV 드론을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이렇게 전쟁이 밀고 밀리거나 아니면 한쪽이 이기고 있는데 막 밀고 있지 않는 이유가 공급망 부분에서 중국이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요거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건을? 정확히 말하면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B2B, 그러니까 그 기업 간 거래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대량 구매를 합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가 지금 말한 FPV 드론이라고 하는 자고만 드론 말고도 이제 샤이드급 드론, 그러니까 이제 원거리를 폭격을 할 수 있는 드론도 사실 중국이 팔합니다. 거대한 한 1, 2m짜리 그런 무인기 동체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해서 팔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한테도 러시아한테 파는 것 물론이고.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자기네도 사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우크라이나 군은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나 한국 군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산 드론이 너무 불안해서 좀 쓸 때마다 불안하다. 중국이 몰래 러시아를 도와서 우리가 DJI 드론 쓰면 러시아가 귀신같이 찾아내더라. 이거는 정보를 빼가지고 러시아에 갖다 주는 게 분명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말들을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중국제 드론을 우크라이나가 안 쓰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할 때 중국이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첨단 무기 쪽이 이제 미국 지원 무기가 이제 좀 더 고성능인 거는 같고 지금 전황의 흐름을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워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 그 반도체 성능에 의한 무기 지원 체계는 무기의 어떤 제작 체계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반도체가 무기에 쓰이게 되면 엄청나게 정밀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밀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가격이 다운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정밀 유도 무기는 지금도 충분히 정밀합니다. 다만 이제 비싼 칩이나 군용 칩 대신에 온디바이스 AI나 LLM의 장점이 범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챗GPT가 뭐 표도 그릴 줄 알고 그림도 그릴 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범용성이 있고 가격이 낮은 칩이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휴대폰에 쓰이는 NPU나 그 AI 칩 같은 게 군사 무기랑 연관된 경우에 기존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우리가 뭐 카메라라든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는 게 결국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게 뭐 옛날 같았으면은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월급 30만 원일 때 200만 원 뭐 이랬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오히려 월급 200만 원에 30만 원짜리 핸드폰이 나오는 격이 된 거니까 거꾸로 그게 이제 결국 칩의 발전에 의해서 가격 하락이니 군사 무기들도 그렇게 된다. 네. 정밀도는 지금도 높다. 네. 다만 지금 정밀 유도무기, 그러니까 정확도가 뭐 100, 200km에서 막 10cm 이내로 올 수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CPU라든가 이런 것이 한 20, 30년 전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1세대, 2세대급이 뭐 미사일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수준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뢰성이 중요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비싼 칩들을 씁니다. 이런 미사일이나 유도무기들은. 하지만 온디베이스 칩, 그 다음에 FPGA, 그것도 이제 앞으로 무기 역사나 이 정확도에 큰 역할을 미치게 되거든요. FPGA 같은 경우에 무기에 아직 적용된 사례가 적은데 그걸 적용하는 순간 무기의 코스트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정확도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싼 무기를, 싸고 정밀한 무기를 많이 가진 쪽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당장은 적용이 좀 덜 됐으나 무기의 다량 생산에 칩이 압도적 영향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미 그리고 미국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이 방향으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반도체를 쉽사리 미국한테 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네. 네. 다만 이제 제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게에서 이제 전지랑 모터, 이 기본적으로 드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세 가지가 반도체, 플라이트 컴퓨터랑 모터, 전지가 있는데 모터랑 전지는 미국이 이미 포기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없잖니 들어서 요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모터하고 전지는 한국에서 사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북한 군인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순 노무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해서 재건 작업에 쓰일 거다. 이런 썰들은 꾸준히 나왔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노동자가 4,000명 정도 되고, 네. 예, 이분들 건설 작업이나 벌목 이런 걸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 지역하고는 상관없는 러시아죠. 그렇습니다. 다른 러시아. 러시아 그냥 저쪽 시베리아라든가 네, 예를 들자면. 네. 네. 그 부분들은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내전이 한번 일어났던 거거든요. 친러파랑 우크라이나 군이랑 싸워가지고 그래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시피 한 지역입니다. 다 부서지고 요런 데 가서 재건 작업을 북한 사람한테 시킬 거다. 그래서 전투병력을 안 시킬 거다. 이런 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썰은 특수부대 썰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 많이 들어왔는데 흔히들 폭풍군단 뭐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북한의 특수작전군 아주 그 정예병력들을 보내가지고 그 정예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투입돼가지고 이제 특수전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했던 그 기술들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가지고 전환을 반전시킬 것이다. 이런 썰이 이제 두 번째고. 거기 이제 바로 전에 그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김정은이 그 부대 탐방, 네, 부대 순시했었던 그 부대라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네. 네. 그거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멸칭으로 대포 사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두운 면인데 왜냐하면 드론 공격에 의해나 포격으로 인해서 희생될 게 뻔한데도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점령을 하는 러시아군의 전술이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병사들이 자신들을 자조하는 말로 나는 대포밥이다. 내가 그냥 죽으러 이제 돌진한다. 이렇게 하는 임무들이 많아요. 그 임무에 북한의 숙련병이 아니라 신병이나 젊은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러시아의 인명 피해를 줄이는 역할만 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전선을 유지하거나 현재 러시아의 그 공격 기세를 유지하는 용도로만 쓸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 중에 제가 뭐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푸틴과 김정은의 협상이나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수위들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는 한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정예부대가 간다.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막 우리 가끔씩 이제 북한 관련된 자료 보면은 막 정예부대 막 공중 제비 돌고 총 딱 쐈더니 그냥 명중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짝 말랐는데 막 차력 쇼 같은 거 하고. 네. 근데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 중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맨손으로 기압장 부수는 군인이 아니라 쟤는 북한 군복을 입는데 왠지 판교에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다. 왜 노트북을 들고 있지? 이런 병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이버 병력이나 이런 첨단 기술 운용병들이 진짜 무서운 건데 이 약간 특수부대원들의 시범들은 약간 실전적이진 않죠. 이게 네. 한국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맨손으로 철근을 부순다 해가지고 드론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식,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침투,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북한이 이제 우리 청와대 침투를 하는 것처럼 몰래 뭐 누군가를 암살하거나 이런 거 했으면 잘 쓰일 수 있겠지만 전황을 바꾸기 위한 임무를 하기에는 지금 전황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그래서 뭐 게릴라전 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냥 넓은 밭이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 그냥 어마무시한 넓은 우리가 보지 못한 지평선이 보일 것 같은 평야인 거죠. 맞습니다. 그 언덕이나 구릉 부분 이런 쪽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한국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나 독일님이 군생활 하실 때 봤던 그런 군부대랑 전혀 다른 광경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옛날 우리 산악에서 막 고지전 네,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영화 중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옛날 6.25 영화라든가 뭐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거랑 정말 다릅니다. 네. 나를 숨기고 몸을 피할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전투를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브레이브허트 이런 네. 영화를 보면 네. 양쪽에 진영에 쫙 서가지고 말 달리면서 그냥 정말 무식하게 맞습니다. 힘 대 힘으로 싸우는 네. 그런 개념이 오히려 이쪽 전쟁에서는 더 그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대전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진 않고 어떻게든 그래도 숨으려고 참호를 파고 네. 그나마 이제 엄폐물이 있는 도시나 마을 같은 데서 중심으로 이제 전투가 전개되긴 한데 왜냐하면 총알이 날라온 게 누구나 다 무섭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그런 산악전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그런 거를 특화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부대가 넘어가게 될지는 알려진 건 없는데 그 1000명은 넘어갔다라는 거면 사이버 부대면 1000명이 넘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이버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병을 안 해도 러시아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러시아발 해킹 시도들이 좀 최근 한국을 향해서 좀 많이 나온 걸로 봐서 아마 이 부분에선 공조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아니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그 기사를 쓴 거 있는데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성공적으로 한 것 중에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방글라데시 은행 자체를 해킹해가지고 네. 은행을 자기 걸로 만든 적도 한 번 있고요. 그 은행 망했잖아요. 예, 해킹당해. 북한의 해킹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2020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런 거를 좀비 PC로 해가지고 남한에 좀비 PC를 심어서 채굴을 해서 북한에 비트코인으로 몇 천억씩 1년에 벌어간다. 이런 추정이나 이런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규모적으로도 심각하고 좀 돈 버는데 특화된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공격보다는 외화벌이 그 스캠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좀비 PC를 만든다.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국에 넘어오신 그 탈북자분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이 이제 사실 인력 송출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탈북자분들의 소식 전한 걸 들어보면 일부는 그 임금을 띄어먹고 앉아가지고 그 감독자들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구타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돈이 떨어졌다, 진짜 힘들다,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럼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파병도 좀 너무 막말인 것 같긴 하지만 돈벌이 아닌가? 100% 돈벌이인데 단순한 돈벌이라기보다는 그 북한이 생각하는 자신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거래하기 위한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어느 쪽이 잘못했다 의견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잘못했다, 뭐 러시아가 그래도 잘못했다 이런 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러시아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반론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협상을 하냐면 딴 게 아니고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대가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제공하는 물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주는 돈이나 자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북한한테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협상의 여지를 찾아야지
북한이 옳다, 러시아가 옳다, 우크라이나가 옳다, 이런 싸움도 사실 명분상으로는 중요한데, 실제적인 외교 정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미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이상, 북한한테 지급해야 될 자원이나 돈을 우리 어떻게든 줄여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읍소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뭐 ICBM 기술을 준다, 제조업체 기술을 준다,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ICBM하고 뭐요? 핵무기, 핵탄두의 재도입 기술, 그러니까 미국까지, 미국 그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닿고 무사히 터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준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네. 여기 확인은 안 되었으나 그게 되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트럼프가 돼도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 정부 전체가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진 입장 자체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방법을 써서든 러시아한테 북한한테 주는 지원을 줄여달라, 네.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취향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있으신 겁니다. 러시아를 협박해서 북한한테 준 지원을 줄여야 된다. 러시아를 한테 읍소해서 북한한테 지원을 줄여야 된다. 둘 다 저는 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핵심 목표는 어떻게든 러시아가 북한에 준 지원을 뭐든지 줄여야 됩니다. 돈도 줄여야 되고 기술도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파병 얘기까지 나눈 거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탈북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 이제 막장으로 갔고, 최근에 이제 쿠바 대사관에서 이제 그 고위 공직자가 탈북을 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보면 진짜 이거 상황이 막장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북한한테는 동아줄이 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풀렸다. 그 리 대사죠. 리 대사관에 있는 그 고위공직자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경제적 부분과 군사적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한테 줬거나 아니면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목록을 이야기하자면, 이번 북한에서 수해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게 났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준 밀가루나 이런 걸 지급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아이고 푸틴이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살렸다 해야 되는데 푸틴이 살렸다는 바람에 그 잡혀가고 푸틴 살리면 맞죠. 근데 네. 러시아가 써진 밀가루를 받아보니까 그랬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지금 긴급 지원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의 그 물자나 자원이 들어간 건 확실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얼마나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나 공개된 것이 없으나, 사실상 에너지가 들어가면 북한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네요. 김정은 정권이. 예,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보다는 이제 산업, 그러니까 군수공업 같은 게서 북한 무기를 받아야 되니까 러시아가 이런 걸 자재나 자원을 주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러시아의 자본이라든가 기술이 들어왔을 때 장마당 물가가 달라지니까 이게 북한 정권의 연장에는 도움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